2,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1.2도, 습도 43%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와 외전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2시에 포르투갈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우리가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이후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했습니다. 중대본이 가동된 지 33일 만인데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와 의료지원 같은 주요 업무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중대본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행안부 내 조직은 불과 이틀 전 꾸려졌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유가족들 사이에선 정부가 또다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유가족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몸이 좀 있으신데 덩치가 네네. 이렇게 외투까지 입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김민아 평론가처럼 젊었더라면 그렇죠. 네. 옷 한 겹으로도 버틸 수 있겠지만 이 겨울이 날씨도 춥지만 마음이 너무 춥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여기 스튜디오가 추운 건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네. 전 좀 감기가 걸렸을까 걱정이 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국회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기약 없이 멈춰섰다. 이러면서 예산안과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연기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겁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걸 뭐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쪽이 더 잘못했고 어느 쪽이 조금 낫다 이렇게 참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잘했다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파를 떠나서. 근데 저는 세 가지 점을 이제 짧게 지적을 해드리면 뭐냐면 결국 우리 국회가 이 엮이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산안과 또 이상민 장관 관련된 사퇴권 그리고 국정조사권이 다 엉켜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우리 시사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왜 국회가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못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 사퇴권은 국민들의 여론이 높으니까 계속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지금 예산안이 정부조직법과 같이 맞물려 가는데 저는 제대로 검토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뭔가 지역화폐도 그렇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지금 묻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저는 제발 이제는 이 국회에 대한 좀 더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국회가 정말 21대 국회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국회의 이 평균 점수는 매우 낮았다. 또는 300명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하 변호사님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쪽 책임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책임 같고 네. 서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놨는지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글쎄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진한 생각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다 서로의 탓만 합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은 뭐 장관 한 명 지키기 위해서 이걸 다 예산안도 포기하고 국정조사도 포기하는 거냐 막 이러고 그 국민의힘은 모든 걸 민주당이 숨만 쉬어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냐 이러고 이런 정치를 보면서 사실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 크죠. 그리고 더 이상 뭐 예산안에 법정 시한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처럼 돼버렸는데 역대의 사례를 봐도 사실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한 사례는 얼마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보면 좀 절망스럽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긴 했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뭐 이게 좀 낯뜨거운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9일까지가 정기국회니까 그때까지라도 합의를 해서 예산은 처리하고 예산안 빨리 처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가고 이런 일정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좀 밀당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겠어요? 소소위까지 지금 가동했다고 하는데 예. 협상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어차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양쪽에 책임 떠넘기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양쪽 다다. 그렇죠. 어떻게든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일단 그 사실 어찌 보면 돌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국정조사 합의할 때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사이에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의만 해놓은 상태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는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갑자기 튀어 들어가니까 본회의가 안 열리면서 조금 더 꼬여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안 열고 있다가 8일하고 9일 예산안 처리하고 같이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장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것을
예산안을 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네. 아직 양당의 협의가 뭐 끝나지도 않은 것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수당의 의도대로 뭐 처리를 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그냥 뭐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일 것인데 결국 8일날 해임 건의안 보고를 하고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렇죠. 그럼 9일에 표결하는 예. 일정을 상정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전이 돼서 이게 해임 건의안을 복원을 해야 발의를 했으니까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네. 표결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죠, 사실. 뭐 그런 기대까지도 걸어볼 만한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제 지출을 하면서 좀 전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풀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얼어붙는 과정이 있었는데. 양당의 진짜 어떤 관심사는 뭐냐.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이번 국면에 한해서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산안이나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얼어붙어 버린 거냐 또는 민주당이 정말로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반드시 해야겠기에 이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 내버린 거냐.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네네.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안을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역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조직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필요한 거거든요. 총선이 내후년 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예산안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정조사하고 예산안이 서로 연계돼서 합의가 돼버리는 바람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네. 이 국정조사를 빨리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국민의힘 국정조사 안 합니까? 이렇게 몰아붙일 땐 좋았는데 갑자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한 협상이 진행이 돼야 민주당이 최대한의 예산을 이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산안을 처리를 뭐 안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계속 협상 국면을 계속 가져가면은 국민의힘에서 아니 국정조사 하자더니 왜 예산안 처리 안 합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 하기 싫었는데 국정조사 우리 보이콧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안에 관련된 책임은 서로 이제 떠넘기기 좋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산안이 어쨌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면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조사까지 가는 이 과정도 해임 건의안과는 별개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 순진한 생각을 몇 단계에 걸쳐서 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망 속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는 겁니다. 네. 지금 김민하 평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은 네. 결국 그러면은 이 예산안 통과라는 것이 짜집기 누더기 예산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 630조 40조 되는 예산에 거의 90%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예산을 이해하실 때 사실 없던 전혀 이 항목이 안 정해진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 가까이는 해마다 그냥 똑같이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공무원 월급도 그렇고. 근데 한 10여 %가 이제 대선 공약이나 이 각 당의 어떤 요구사항 또 의원들의 지역 개발 예산이거든요. 네. 10% 정도가. 그럼 대략 이제 뭐 60조 가까이 이제 많이 보면 그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타입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도 조금 더 수용하고. 그러니까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소소하게 잘라서 쪽지 예산도 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절대 제발 어떤 다른 사안과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엮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조사는 기일이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그러면 예산안 합의와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예. 또 국민의힘은 또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또한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 같은데요. 갈등에.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말씀 좀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여당한테 부담스럽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뭐 발의까지 했으니까 그거 좀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양쪽에서 지금 다 요구가 들어왔으니 그럼 8, 9일 열어서 예산안도 처리하고 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처리하자 그냥 8, 9일 날 다. 그냥 그걸로 다 그냥 끝내버리자.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의장 입장으로서는 양쪽 요구를 다 받아들여주는 순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 수용 안 하면 대통령 수용 안 하면 이제 탄핵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쟁점이 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국회는 끝났으니까 또 네. 소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보면 네.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절충할 수 있는 최저 한도를 그 8, 9일에 아니, 본회의 여는 걸로 그럼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이상민 장관 문제가 또 다시 돌출하니까 국정조사 우리 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새로운 국면이 또 열리겠죠. 네, 만약에 그렇죠. 하면. 네. 근데 어쨌든 8, 9일 날 이 본회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9일까지가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하는 날짜니까 그렇게 몰아서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좀 냉각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틈새가 생기긴 한다는 것이죠. 그런 네. 점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소추안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국회 본회의는 뭐 본회의는 끝나지만 임시에 또 아마 열 거예요. 그러겠죠. 법원 처리할 게 지금 그럼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네. 지금 100건 넘는 법안들이 지금 통과 안 되고 대기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한 새로운 국면에서 아마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다만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거부하기가 좀 어렵지 할 수 않습니까? 없죠. 예. 양당의 우선순위를 저는 뭐 예산안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국정조사를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우선해 놓고 나머지 문제를 좀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네. 근데 그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해석이 나왔던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만찬회동했다 그래요. 네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당내 윤핵관 의원들이 흔드는 바람에 이것도 다시 또 지금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한 것 때문에 이거 한번 밀리고 나니까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나와서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공교롭게 만찬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싱크로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윤심 주심이 되는 거죠. 주심 윤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 마음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만나야 할 필요성이.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건도 논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관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친윤 의원 핵심 의원들 간의 만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함께하는 그 만찬에는 했는데 왜 또다시 불렀을까? 그 이야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5월 6월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전언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금 생각이 달랐다 그러고 그렇다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좀 저는 만남이었다. 추가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면은 또 TK 민심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일체화되는 연장선상에서의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양쪽의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뜻하고 안 맞는 어떠한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돌출적으로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조사의 이 대상이나 범위를 가지고 사실 그런 돌출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시하는 왜 대검찰청 여기 들어가냐 이렇게 불만 표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원내 협상 구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알고 싶고 그다음에 모종의 나름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이런 구조가 첫 번째로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하고 좀 먼 어떤 협상이나 합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경험을 했듯이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실의 수석들을 퇴장을 시켰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네네. 뭐 역정을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그렇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네. 지금 국정조사니 뭐니 하는 이 과정에서는 이 예산안하고 국정조사 이제 같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불만도 제기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 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살얼음을 걷는 중간에 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도 한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하고 정말 밀착해가지고 다 대통령 뜻에 따라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보고하고 있다. 이걸 또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른바 좋게 말하면 관저 정치고 나쁘게 말하면 밀실 정치다 이런 또 평가도 나와요. 앞으로 계속 구분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구분 자체가. 그러니까 당무의 불개입과 당무의 영향과 이 사항 자체의 구분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너무 뭐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너무 여러 이슈에서 전면에 나서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다.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당이 국회에서 알아서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무양으로 뭔가 입장 표명을 하고 또는 전면에 그냥 언론에 나서버리고 이러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다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책임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는 것이지 과정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전면에 나서갖고 풀어가는 그런 정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대통령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을 유발을 하고 과거에 좀 이 부적절했던 당정 관계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그 얘기하고도 일면 또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의 가장 큰 화두가 화물연대 파업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은 뭐 귀족 노조다,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좀 이른바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노동부 장관은 안 보이고 국토부 장관만 지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이 전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부담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파업이 이번 경우에만 있지도 않을 테고 네. 앞으로도 계속 파업이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뭐 도스태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업무 개시 명령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법과 원칙 자체를 위배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더 시간을 늦추면은 산업 현장에 오는 피해가 매우 크다. 이 판단으로 빨리 조기에 대통령이 결단하겠다. 이 이제 접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결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경 대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뭐 서울 지하철 노조도 뭐 업무 개시 명령과는 무관하게 이거는 또 해소가 된 것이고 철도 지하철 노조도 이건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물연대는 지금 굉장히 노조원들 자체가 노조 지도부도 그렇고 상당히 이 극렬한 대응이에요. 네. 우리가 뭐 끝까지 대응하겠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해결이 되면 몰라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제로 남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러면 상당히 또 화근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뭐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했을 때 그때도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섰다가 그때는 사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했던 거잖아요. 스스로 이제 옥새 가둬가지고 파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럴 땐 좀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 해결책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처음 제기된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가 6월 달에 한번 파업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나름대로의 합의안, 절충안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쭉 이제 만들고 그것을 이 6개월 동안 화물연대에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 정치권에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중심을 잡고 이 사안 자체를 이슈로 끌고 가는 방법, 아젠다로 끌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냥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강경 대응해서 왜냐하면은 특히 민주노총이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네네. 보수적인 유권자층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원칙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냥 방향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안전운임제 얘기는 뭐 어디 갔는지 없는 네. 이 두 가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후자를 택한 거죠 지금.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희한한 게 이 과거에도 이제 정부나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러면 어쨌든 어떤 협상 국면을 만들고 그 협상 국면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뭐 좀 충돌이 있고 하더라도 그 협상 국면을 통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의 특이한 점은 협상 국면이라는 게 없어요. 협상을 안 합니다 정부가 그냥 안 하고. 더 이상 뭐 대화 안 하겠다 원희룡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화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불법을 엄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업무 개시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말 거치면서 화물연대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비조합원 상당수가 지금 현업에 복귀할 것이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요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도부하고 일부 강경한 입장의 조합원들이 남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불응했기 때문에 이제 검거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진행될 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저 지금 그 업무 개시 명령 불응하는 거는 검거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처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비조합원한테 뭐 예를 들면 세구수를 그 쏜다거나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싶거든요. 아마 지도부의 책임을 묻거나 이런 네. 방향으로 생각을 그렇죠. 할 것이고 네네.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를 들면 공정위가 나오고 뭐 네.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부분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게 첫 번째로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 점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이 꼬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점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지금 대응 썩 잘한다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뭐 민주노총도 그렇지만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맞서더라도 노동개혁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뭐 그림을 그리고 아마 이번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노정 간의 갈등은 임기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불씨를 지금 남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네. 사회적 갈등 구조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또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업이 있더라도 그 파업을 또 노동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속하기 위해서 파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노동 시위 운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의 성격은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 아예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칫 파업은 불법이고 지금 산업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면 어느 국민인들 여론상으로 이 파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뭐 노동계를 무작정 우리 국민들이 또 폄하하거나 두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냐면 현장에서 일단 조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운임제나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정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는가. 근데 그걸 지난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 협의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경우에는 8일 만에 내려졌다고는 하나 최종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안전운임제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토론할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 2시간 그건 좀, 얘기해야 됩니다. 네, 노동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또 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1%를 기록했다고 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하 평론가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1%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응답은 31%라는 이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오른 것이고요. 네.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60%였는데 이건 전주 대비 2%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일단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12%는 공정, 정의, 원칙을
꼽았고요. 이어서 외교가 8%, 노조 대응 8%,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주간 소신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2%로 가장 많았고 독단적, 일방적이 9%,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은 9%, 외교 8%였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 이것도 7%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백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목이 메이시나 봐요. 대체적으로 숫자를 이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소폭이나마 옳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수치는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지금 이제 올라간 결과인데 그 뭐 폭은 작습니다. 네네.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공정 정의 원칙이 12%고 노조 대응이 8%다. 그만큼 이제 궁금해하시는 바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이 이 지지층들이 흡수되는데 보수 지지층들이 흡수되는데 도움이 됐느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모든 이유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노조 대응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유권자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희망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그 유권자층 48.56% 그들은 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더 선호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30%에서 조금 더 올라간 이유는 보수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강경 모드 이기는 하지만 중도층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스태핑도 하지 않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좀 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부분들이 보수 지지층들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응답자층은 결집하는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이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는 데다가 이태원 참사가 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전선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이슈가 쿵 하고 터지니까 과거의 이슈들을 이렇게 덮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긍정 평가를 한 사람들의 응답을 보면 쭉 말씀드렸지만 공정, 정의, 원칙, 그다음에 노조 대응, 주간 소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 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관련된 키워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네. 이전까지 예를 들면은 뭐 이태원 참사 책임론도 그랬습니다만 외교 사안이랄지 그다음에 MBC와의 어떤 갈등 관계 그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비서고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게 이 논란 자체가 성격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은 이것은 찬반은 있어도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네. 유권자들 특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다운 이슈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전의 이슈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도 이전의 일들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평가가 끝난 것이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국면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일들은 그럼 유권자들의 평가 대상은 다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선거에 임박하고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점수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것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누적적인 결과가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오후 8시쯤에 끝났다 그래요. 무려 10시간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걸렸다고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보다 더 오래 구속영장 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서에 봐도 그때 130페이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페이지, 91페이지였다. 이 검찰의 이런 모습들이 이 수사는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일단 서훈 전 실장이
뭐 마지막 정점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다는 보도도 일부는 있지만 이 수사는 반드시 해서 서훈 실장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해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전과 지금 최근 시점이 좀 달라진 것은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보수층들은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큰 폭으로 당장에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결집 후 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투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지지층들을 먼저 결집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정권 교체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투표했던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원하겠죠. 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분량이 많은 네. 이 수사 내용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 구속영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 정도의 검찰의 집요한 의지라면은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의 내용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어쨌든 이 서훈 전 실장 밑으로 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 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한 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 차원에서의 지금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수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사의 내용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수사에 어떤 손길이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치적 해석까지 더하자면 예. 뭐 검찰의 모든 수사 내용을 정치적 해석할 필요 없겠지만 평론가 직업이 뭐 그런 거니까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대응을 보세요. 민주당 이퀄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민주당을 지금 분열시키는 구도거든요. 네네.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에 출마할 것이다. 임종석이 뜬다. 뭐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도인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런 민주당 전체 지지층이 다시 뭉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이런 관계로 보면은 정치적인 요 퍼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구도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문 전 대통령이 부디 도를 넘지 마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사실은 그 보고를 받고 결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어요. 공식적인 입장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한 거라고 지금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만히 흘러가는 검찰 수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겨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이것은 파국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임기 내내 문 전 대통령과는 수사에 대한 범위 확대가 없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실형을 구형을 했죠. 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다 찾아내서 다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권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면 그 수사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저는 그런 선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 조사에서 근 40% 지지율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을 하나로 또 모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귀에 꽂히네요. 네. 오늘 이 이슈를 끝으로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